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여러가지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회를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단합일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단결하고 단합하지 않으면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 갈등과 반목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 사회와 국가를 병들게 합니다. 사실 이런 단합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층의 솔선수범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러시아에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우크라이나의 세바스토폴 공격이 생각보다 큰 전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메인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의 전과와 전선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는 18만 7,770명, 690명이 늘어났습니다. 총참모부에서는 이것을 killed, 전사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사보다는 사상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차는 5대, 장갑차는 12대 파괴가 식별됐는데 오늘의 전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차량과 특수장비입니다. 차량은 31대, 트레일러 및 특수장비는 6대가 파괴됐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앞두고 러시아군의 전투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한 활발한 후방 공격 작전을 진행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전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진짜 이기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공세를 앞두고 있는 앞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 후면은 공세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은데 공세에 앞서서 적의 전투근무 지원 능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을 보면 지휘부가 병법을 정말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주요 전선 상황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2024년 이전에 에이브람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 개 대대 물량이 준비되고 있는데 원래는 M1A2 전차였다가 M1A1 중고를 급하게 수리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어제 말씀드린 보도에 따르면 10주 이내에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이 에이브럼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주기가 굉장히 싫은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의 무기 공급 속도에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거의 매주 일주일에 2-3번씩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대공세를 앞두고서 최대한 많은 양의 무기를 모아서 더 강한 충격력으로 러시아군을 타격을 해야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쟁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서방 측의 무기 공급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 러시아군이 거의 모든 전선에서 수비로 전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키릴로 부다노프,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수장을 맡고 있죠. 올렉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이 비리 문제에 엮여서 사임 위기에 있었을 때도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될 만큼 굉장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마린카 이 3개 전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수비로 전환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대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4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서방 측, 러시아 측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도 슬슬 방어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다노프 국장이 지금 2달 가까이 러시아군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없는데 이 미사일 공격이 없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에 대비해서 이 반격이 이루어지면 이 반격을 또 반격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미사일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또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부다노프 국장이 조만간 대반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전 보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작전 보완이라는 것은 저도 이러한 정보를 수집을 하지만은 우크라이나에는 전투 상황, 부대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리포트를 하는 오신트 소식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군의 부대 이동 상황 그리고 작전 상황에 대해서 SNS에 게재하지 말아달라. 이러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요청은 얼마 전에 한나 말리아르 국방차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크라이나군 지상군 총사령관 올렉시 시르스키 상장이 바흐무트 지역의 전략적 거점을 통제하고 있고 철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르스키 상장이 바흐무트 전선에 가서 그 방어선 병력들을 격려를 하고 모종의 작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도
대공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잘 버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통해서 이란으로부터 대량의 탄약을 수급하고 있다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탄약은 30만 발 정도가 넘어갔고 소총탄 같은 경우는 100만 발 정도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 카스피해를 틀어막지 않으면 이란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 구역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헤르손 시티에 또 박격포와 로켓탄 공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61발을 퍼부었는데 4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부분이긴 한데 러시아군의 포격적 밀도가 정말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이 최근 공화당 소장파 그룹이 백악관에 요구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무기 중단을 멈춰라라는 소식에 정식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이 직접 나섰는데, 커비 조정관은 이것은 인류의 의무다, 미국의 의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계속해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커비 조정관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부 형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재미있는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차량인데, 농업용 트랙터를 개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러시아가 심어놓은 지뢰들을 제거하는 마인롤러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에 지뢰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추산으로는 최소한 수십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 서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전역에 어린이들이 지뢰 걱정 안 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푸틴이 정규군 장성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개전 초에 이번 전쟁의 특수군사작전 총사령관을 맡았던 알렉산드르 주라블료프 상장이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임과 더불어서 군에서 군복 벗고 나가라.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죠. 계속해서 이 군복을 입고 계급을 가지고 이 군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주라블료프 상장에게 군에서 나가라 라고 했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대장,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알레포의 도살자, 시리아전에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고 시리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 특수군사작전의 합동군 사령관이 됐을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사람도 푸틴이 군에서 나가라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루스탄 무라도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불레다르 지역에서 하루 만에 2개 해군 육전여단을 말아먹었던, 그렇게 말아먹고도 보고서 잘 써서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했던 정말 재밌는 인간인데, 이 인간도 결국에는 불레다르 전투의 진실이 서방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푸틴으로부터 보직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메인 뉴스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최초로 게재한 사람은 우크라이나군 드론 운용병입니다. 이 운용병이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의 러시아군을 동태를 살피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헤르손주 드니프르강 하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삼각주들이 발달해 있고, 그 삼각주들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숨바꼭질 소탕전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군도 그 삼각주에 있었던 그런 병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 보트가 와서 예광탄을 쏘면서 쫓아가니까 재빨리 보트를 타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인데, 도망가면서 급선을 하면서 이 보트에서 동료 한 명이 떨어집니다. 동료가 떨어졌는데 그냥 갑니다.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본인만 살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달리는데, 이 영상을 처음으로 게재했던 사람이 이 영상으로 타이틀로 달아놨던 제목이 러시안 팀워크였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런 식으로 팀워크를 발휘한다. 사실 전선에서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총격전까지 벌였던 부대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 오늘의 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전선에 끌려가서 이른바 고기 분쇄기에 갈려나가는 참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겠다고 자화자찬했던 일명 푸틴의 스피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병역비리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아버지와 아들, 남편이 전선에서 죽어갈 때 크렘린궁 대변인의 아들은 고가의 외제차로 폭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아들도 바그너그룹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며 최전선에서 싸웠다는 주장을 한 직후에 페스코프 대변인 자신도 아들의 최전선 복무를 선전했다가 거짓말 논란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고 복수의 서방 매체들이 현지 시각 4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프리고진이 현지 시각 4월 22일 촬영한 정규군 비하 연설 영상에서 크렘린궁 대변인의 아들도 정규군 대신 바그너그룹을 선택해 포병으로 최전선에서 복무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프리고진의 발언이 언론을 타고 보도되자 러시아 국민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비자 최장수 크렘린궁 대변인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려온 고위급 인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생각한 페스코프는 친정부 성향 일간지인 콤스몰스카야 프라우다지에 자신의 아들 특별 인터뷰 기사를 싣게 했습니다. 특별 인터뷰 기사에서 니콜라이 페스코프는 자신이 바그너그룹의 용병으로 근무했고 용맹하게 싸운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도 받았다면서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이 전장에 가는데 앉아서 지켜만 볼 순 없었고 아버지도 전장에 자원해서 나간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페스코프 대변인이 프리고진에게 자신의 아들을 흙밭, 똥밭을 구르는 야전포병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면서 니콜라이가 루안스크 전선에서 우라강 다연장 로켓 포병부대에서 6개월간 복무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크렘린궁과 친정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니콜라이는 지난해 7월 입대해 올해 1월 계약 기간 만료로 집에 돌아왔는데요. 고위직의 아들인 것을 숨기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썼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모범적이고 영웅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현지, 메두자 등 야권 매체들은 크렘린궁과 니콜라이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증거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모스크바 경찰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니콜라이가 바그너그룹 일원으로 루안스크에 있었다는 기간인 지난해 7월 24일과 11월 6일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니콜라이의 테슬라 X 차량이 도심을 폭주하는 모습이 단속 카메라에 찍혀 있었습니다. 메두자는 바그너그룹이 루안스크 지역에서 운용한 우라강 포병부대에서 니콜라이를 수소문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니콜라이와 비슷한 모습을 본 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니콜라이가 또 권력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뒤 마치 군대에 다녀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오랜 시간 영국에서 호화 생활을 하던 니콜라이는 영국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추방되기도 했고 귀국 후에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관영 매체인 RT에서 일했는데요. RT에는 이름만 걸쳐놓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귀족과도 같은 라이프를 즐긴 것으로 유명한 한량입니다. 그의 거짓말에 러시아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이 전선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국민을 기망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크렘린 지도부의 역겨운 이중성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전체주의 좌파 인사들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부자,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는 이 부자가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그리고 그의 아들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여기 사진 중간에 RT라고 찍혀 있죠. 포병으로 근무했다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바그너그룹에서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어쩌면 더 열심히 복무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선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바그너그룹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모스크바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이 두 장의 연속 사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X, 국내에서는 거의 2억 가까운 돈에 판매되고 있는 고가의 외제 차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차량을 타고 대낮에 모스크바 도심을 폭주하는 장면이 두 차례나 촬영됐습니다. 물론 이 단속 경관이 제보했던 사진이 두 장이기 때문에 두 건이 걸린 것이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건수가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니콜라이 페스코프는 작년 9월에도 한번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9월 달에 전국적으로 부분 동원령이 내려지고 올해 33인 이 니콜라이 페스코프도 동원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동원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권 매체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동원 담당자로 위장을 해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니콜라이 페스코프가 나 페스코프야. 내가 누군지 몰라? 이거는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게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 다른 방식이 뭘까요?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해서 동원해서 빠지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9월 달에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은 9월 달에 이 인간이 모스크바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크렘린궁 그리고
RT 그리고 이 페스코프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7월부터 1월까지 바그너그룹 포병에서 근무했다라고 하죠. 앞뒤가 맞지 않죠. 러시아 실로비키 파벌, 그러니까 러시아를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층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 부정부패로 쌓은 부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러시아 지도부의 이러한 부정축제, 그렇게 부를 쌓고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권, 수사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축제가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호의호식하는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병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군대를 실제로 갔다 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뭐 주변에 몇 명만 소문을 해보면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바그너 그룹에서, 그것도 최전선에서 근무했다. 이 페스코프는 평상시에 본인이 올해 1월 달에 바흐무트와 솔레다르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거기 전투에 참여해서 훈장까지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아버지, 아들, 남편, 남자친구는 최전선에 나가서 말 그대로 밋 그라인더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그냥 고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후방에서 포를 쏘는 편안한 보직에 간 것도 모자라서 제대로 근무도 하지 않고 그냥 사진만 찍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영상 초반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씀드렸죠.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회는 반드시 분열되고 반드시 붕괴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딱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바스토폴, 이번 전쟁 중에 정말 많이 거론되는 도시 이름인데 러시아 흑해함대의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또 우크라이나군에게 얻어 터졌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피해를 부인하고 있는데 증거가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더 이상의 은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24일 새벽 세바스토폴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다수의 러시아 전투함이 피격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그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청난 폭발과 유폭, 그리고 자욱한 연기가 관측돼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공중 드론과 수상 드론을 이용한 입체 타격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세바스토폴 일대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수상함 몇 척이 피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4월 24일 새벽 3시 30분경에 일어났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과거 여러 차례의 드론 공격으로 다중 방어 시설이 구축된 세바스토폴 본항이 아닌 가장 외곽에 있는 스트릴레츠카만 일대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당시 공격이 무인기와 무인 수상정을 이용해 실시됐고 러시아군이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 모두 요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 공격에 의한 그 어떤 피해도 없었다는 러시아 측 주장과 달리 현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연쇄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격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여러 차례 폭음과 섬광이 관측됐는데요. 폭발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스트릴레츠카만 일대의 주택이 충격파 때문에 유리가 깨지고 외벽에 손상이 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발은 스트릴레츠카만 해상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요. 이곳은 소련 시절 고속정 부두로 사용됐지만 한동안 방치됐다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군항으로 재사용하기 시작한 곳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폭발이 발생한 좌표를 스트릴레츠카만 중앙으로 특정했는데요. 해당 좌표는 러시아의 대잠 초계함과 미사일 고속정이 다수 정박해 있던 부두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진 곳입니다. 관측오차를 감안하면 흑해함대 전투함이 피격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스트릴레츠카만 부두에는 구형 대잠 초계함인 그리자3급 4척과 550톤급 미사일 고속정인 타란툴급 1척, 900톤급 소해함 나차급 2척과 다수의 지원 선박이 정박해 있었는데요. 이들 가운데 어떤 함정이 어떤 정도 규모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10월 세바스토폴 드론 피습 사건 이후 세바스토폴의 육중 방어선을 구축하고 추가 드론 공격에 대비해왔습니다. 본항의 경우 내부 부두들은 거의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지만 외항의 경우 부두 방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서 여러 종류의 드론을 이용해 드론 공격의 정밀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술을 적용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미사일 재고 소진 때문에 2달 가까이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못하고 부두에 묶여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아무래도 전쟁 끝날 때까지 부두 밖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세바스토폴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군의 공식 입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 모두 요격했다, 이 2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현지에서 보고되고 있는 사진과 영상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뭔가 파편이 튀면서 새빨갛게 그을린 파편 조각들이 사방으로 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사진.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건물 외벽에 일부 파편이 박혀 있고 충격파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곳이 어디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세바스토폴은 내부로 들어가는 본항이 있습니다. 세바스토폴 많이 있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군 기지 말고 외곽 쪽에 외항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외항도 전부 다 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격된 스트렐레츠카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소련 해군이 이 흑해함대 지역에서 고속정 부대로 사용했었고 지금은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휴양지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여러 부두들이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러시아 해군 입장에서도 이 선박들을 계속해서 이동 배치하면서 공격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바스토폴 내항과 외항을 오가면서 선박들이 계류하고 있는 부두를 계속 바꿔왔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사전에 이 전투함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곳을 목표로 공중 드론과 수상 드론을 보내서 공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위성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공격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23년 4월 23일 낮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그리샤급이라고 해서 다음 사진에 나오는 이 구형 대잠 초계함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타란툴급이라고 해서 미사일을 탑재한 고속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터그보트하고 여러 가지 지원 선박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척이 드론에 맞아서 피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소스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공유해드리지는 못하는데 세바스토폴 지역에서 공격이 있었을 당시에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촬영했다라고 찍혀있는 영상들을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그 수상 공격 드론보다 드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급기동도 하고 종말 단계에서는 가속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폴란드에서 폴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엄청난 규모의 드론을 만들고 있다. 얼마 전에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중 드론은 물론이고 이러한 수상 드론까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드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가 되죠? 네, 수중 드론이죠. 최근에 러시아도 포세이돈이라는 걸 만들었고 북한도 헤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 오데사와 세바스토폴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오데사에서 직접 발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근처에 있는 모함에서 발사하는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어뢰를 개조해서 이런 수중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이 피격 이후에 세바스토폴 상공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위성사진이 나오고 나면 정확히 몇 척이 어느 정도 수준의 피해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중이나 되는 방어선을 구축하고도 이러한 드론 공격에 뚫리는 러시아. 한편으로는 고소하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드론 공격이 치명적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북한이 이러한 초보적인 드론을 이용해서 대량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